향후 2050년, 앞으로 30년이죠. 네. 그때까지 인구 구조면이나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장. 네, 주식 중에서도 이제 그런 알파를 낼 수 있는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보면은, 시장은 참 그 균형을 찾아갑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 작년 미국 시장을 따지자면은, 작년 하반기로 따지자면은, 이 안전자산 3%의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죠. 네.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떨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거죠. 가격은 떨어졌지만은 기대 수익률은 높여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어디나 이렇게 그 순간에 보면은 약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리가 이만큼 올라간 만큼 주가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수익률을 내기 위한 가격 수준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한 3, 40년 만의 변화이긴 해서 그런 변화들을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한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빅마우스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말을 또 하긴 했어요. 오늘 또 주제와 또 걸맞는 말이긴 한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나라가 뭐 될 것이다,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하고 둔화되는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노르웨이는 인구가 500만 정도이고요. 뭐 다른 나라 유럽 나라 뭐 해봐야 1,000만, 700만. 그렇죠. 근데 대국이라 해봐야 이제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5천만 명이고 우리가 북한하고 합치면은 거의 한 7,500.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인구를 가진 나라만 하더라도 대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져도 꽤 큰 나라인 거죠. 그래서 붕괴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말인데요. 다만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의 데이터를 쭉 찾아보면은 그 데이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이고요. 그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지금부터 50년에 걸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고 50년에 걸쳐서 충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 정도가 이제 피크로 막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항상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이 10년이 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는 빨리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일면에는 맞고요. 한 측면에서 맞다는 것은 속도가 세계 역사상 데이터에서 볼 수 없는 속도니까요.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인데 그렇다고 뭐 국가가 붕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민청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민은 어느 나라나 참 핫 이슈가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고요. 유럽 국가는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아프리카하고 거의 붙어 있는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는 인구가 그렇게 몰려들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 수천 년을 이제 툭탁툭탁 싸우고 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입장이죠. 사실 언어나 문화도 다르고 서양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인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이민을 받더라도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선족이 많이 들어왔고요. 1차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말 행운의 국가였던 것이 중국의 여러 조선족이라든지 연변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한국민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부족한 인력을 많이 메꿔줬습니다, 이미. 근데 추가로 들어올 인력은 별로 그쪽에서 없어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추가로 들어올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건데요. 그 이민청에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국이 이제 14억의 인구인데 네. 중국이 지금 장가를 못 가는 이제 남자가 정령 인구에서 초과하는 인구가 4천만인가 5천만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인구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겨우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와 중국 관계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쵸, 인종도 다르고 뭐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문제를 방법이 없죠. 어. 우리나라도 인구가 5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주변의 국가에서 이렇게 해결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인구가 1,000만 명 정도면은 줄어들어도 뭐 10% 100만 명이야 금방 들어오겠지만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라면 500만 명이 해당돼야 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챌린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민청을 받아들이려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그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의 기술자 인력을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받아들이면은 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들이 갈 수 있는 또 시장이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런 좀 정서상에도 약간 좀 배타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약간 뭐 중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배타적인 그런 시선도 있고 뭐 최근에 약간 뭐 다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나 약간 좀 서양 말고 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좀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예,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베트남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유럽 역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만 보시면 600년을 중동의 아랍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지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의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이제 당연히 좀 갖게 되는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오픈을 하려고 노력은 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니까요. 그 부분 문제도 뭐 그게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민 자체가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인구 감소를 어떻게 잘 연착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물론 이제 뭐 우상향한 다음에 상당 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그림이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구가 이제 주가의 결정적인 요인은 전혀 아니니까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GDP가 줄어들면은 기업도 그만큼 거기 맞추고 가는 거고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대변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기업들이 야, 이거 시장이 적다. 나 물러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공급이 조정이 되겠죠. 수요가 준 만큼 공급도 조정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은 뭐 약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는데 결국 뭐 오르긴 하겠죠. 오르긴 할 텐데 저는 그 오르는 우상향 정도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섹터나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약간 좀 그 인구 구조상 약간 좀 탄탄하고 앞으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는 어딘가요?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단 중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사실 시간이 좀 아직까지는 더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은 뭐 아직도 계속 고령화가 진행될 거고요. 그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6, 7년 늦게 고령화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거고요. 동남아가 좀 생각나긴 하는데. 동남아요. 뭐 거기도 해당되겠죠. 해당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경제가 좀 성장을 해야 1인당 소득이 좀 높아야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뭐 인도만 하더라도 1인당 소득이 $3,000 수준이고 동남아도 뭐 높지가 않으니까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도 다 마찬가지고 하는데 뭐 시장성은 있죠. 그건 여전히 장기적인 시장성은 있고요. 소득도 좋고 그다음에 나라도 튼튼하면서 인구가 좋은 나라, 인구 구성이 좋은 나라.
하나 있습니다. 미국 아닌가요? 예. 미국이 어. 향후 2050년 앞으로 30년이죠. 네. 그때까지 인구 구조를 보면요, 정말 인구 구조는 참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도 더 넘었는데 그때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제 스페셜 리포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향후 인구를 보면서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인구 면에서도 유럽의 대륙의 총 인구보다 미국의 인구가 앞지르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 이제 미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해서 특히 노년 부양 비율 같은 경우는 수치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네,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안정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국하고 미국의 경쟁력에서 시간이 갈수록 중국이 후달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인구 면에서 중국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고령 인구를 다 이제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은 1인당 GDP가 거의 6만 3천 달러, 4천 달러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인도나 뭐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20배란 소리거든요. 거기다 이제 히스패닉 그렇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 안에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이 있는 겁니다. 미국 안에 히스패닉이 있는 곳이 이머징 마켓인 거죠.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거기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면에서 인구 구조 면이나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 전기차를 대규모 투자를 하겠죠. 미국 그렇죠. 시장이 큰 시장이죠. 이 선진국 중에서 이만한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1인당 소득이 6만 3천 달러, GDP가 6만 3천 달러의 나라가 없습니다. 6만 달러, 9만 달러 이런 나라들은 다 인구 500만, 룩셈부르크 60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구를 저렇게 3억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인당 GDP가 6만 3천 달러. 전체 나라가 대단한 경우입니다. 미국 대륙은 지금 인구가 10억 명이 더 들어가서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다 쓸만한 땅이라서요. 그게 약간 그 땅의 질이 또 있네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토에서 60에서 70%가 산이거든요. 미국은 이쪽에 그 산맥 쭉 로키 산맥하고 흐르는 이런 산맥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서부에 대평원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평원입니다. 예. 그런 평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구 밀도가 얼마나 낮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미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참정을 자꾸 이제 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도 이제 젊은 인구가 많고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들 아프리카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는 중국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인구는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데 젊은 인구가 과연 이게 참 이제 부족 국가로 되어 있고 국가가 통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자원이 있는 국가는 맨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인구는 많은데 교육 투자가 없으면 그 인구는 부담이 되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인 특유로 교육 투자를 무지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교육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초등학생 졸업생이 되게 많습니다. 초등, 중퇴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저래 성장이 좀 더딘 편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인구는 많아지는데 이 인구가 교육을 못 받으면은 이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석유로 인해서 이미 부자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젊은 인구도 많고 국가도 상대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받고 좀 그렇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런 쪽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인구는 뭐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요. 시장성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젊은 인구도 늘어나고 시장성도 큰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 지금까지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소비 국가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 인구 구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헤게모니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미국이 인도의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들이 미국에 다 건너가고 그렇죠. 거기에서 막 대학교 다니고 이스라엘에도 절로 가고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유리한 점이죠. 우리나라가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죠. 뭐.
확실히 좀 인재가 모이는 곳에서 예, 또 기회도 생기고 물론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또 생기다 보니까 특히 앞으로 이게 소프트웨어 사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거기는 뭐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머리가 만드는 거고 사람의 근육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